네,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우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에 호주 전 대사로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웨비나를 주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가 FMC와 함께 그 조선일보가 함께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웨비나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 그리고 미국 정세 전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총 3분의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벤 챈들러 전미 연방 하원의원님, 에릭 폴센 전미 연방 하원의원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시작함에 앞서서 김창준 전 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김창준 전 하원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 연방 하원의원님이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네, 김창준 재단의 그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관련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모신 의원님들은 이제 벤 챈들러 전미 연방 하원 의원님이시고 이제 켄터키주에서 민주당의 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인 켄터키 재단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켄터키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변호 활동, 그 검찰총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공화당 의원이셨던 에릭 폴센 전미 연방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제 미네소타 주에서 의원님으로 역임을 하셨고요. 네, 다양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고, 네, 그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그 재단의 회장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미국 연구와 관련된 그 부서 장으로 계십니다. 네,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웨비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창준 전 의원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모두 다 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첨언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의원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사회를 맡아주신 그 김우상 교수님 그리고 김현욱 교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모두 주제가 그 미 중간 선거 이후 한미 정세 전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문적인 그 지식과 함께 굉장히 유익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그 항원 상원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한미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사회자 그 김우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챈들러 의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지만 그 폴센 의원님이나 그 김은옥 교수님께서도 네,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답변은 약 2분에서 3분으로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 결과 사실 그 붉은 물결 레드웨이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을, 이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그 선거 또 이제 내정 전문가들은 이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네, 큰 표차로 패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경기 침체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우상 교수님. 네,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그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대를 했습니다. 더 많은 그 의원석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전에 모두 다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 대통령이 그 현재 그 공화당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중앙선거 결과에 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교외 지역에서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하죠. 이렇게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 유권자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표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1월 16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그런 여러 가지 폭동 사태들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위한 표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그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저희 그 챈들러 의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지만, 네, 이런 그 독립적인 그 유권자들이 살펴봤을 때 저희가 사실 그 동일한 결과를 낳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런 그 당이 없는 그 지지하는 당이 없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이번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이런 그 장기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 그 많은 그 불만, 행복하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그 공화당 후보들을 봤을 때 그 민주당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대체할 만한 좋은 후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정적인 그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인식이 그 중간 선거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하원 대표 경우가 굉장히 마진 적게 표차가 적게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초당적인 협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 다수에 있어서 서로 그 원석이 차이가 적은 것은 앞으로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자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했던 후보들도 그 펜실베니아주나 미시간주에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러한 배경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2024년 대선에서 이제 또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요? 이번 중간 선거 승리로 인해서 2024년에 이제 대선 출마, 이제 재선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그 조사된 USA 투데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응답자의 71%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이런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많은 확신을 갖거나 자신감을 갖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 상원 있어서 아리조나나 뭐 펜실베니아 같은 여러 가지 그 표심을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그 겹전지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부터 그 2022년 선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그 굉장히 그렇지만 좋지 않은 후보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공화당들이 이러한 그 중간 선거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새로운 후보 또는 이제 그 접근법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각광받는 새로운 후보가 있거든요. 이제 플로리다의 주지사 이제 디센터스 그 주지사가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 모집들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간 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화당의 이런 부진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어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당이 없는 그런 유권자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건강 상태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대선 출마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80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건강 상태만 양호하다면 이제 대선 출마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다면 이제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 재선 또는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랬을 때 공화당이 과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앞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가 이제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네, 많은 추측들이 있죠. 네. 네, 지금 현재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붉은 물결이 있죠.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는 주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샌더스와 같은 이제 후보, 디샌더스와 같은 후보가 아닌 이상 많은 이제 공화당의 사람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화당 후보들이 또는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얼마나 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투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 선거 결과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질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경제적인 요소가 이번 선거 결과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든 저희는 현재 지금 많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대통령 또는 이제 그런 의회 자체에서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현재 경제와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위한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안전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달 전 네, 관계자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과 네, 이런 관료주의들이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국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유류값들은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수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미국 경제 지수는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경제가 나쁜 걸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들었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중간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 함의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지출 법안들을 그 지원들을 이제 내어 놓았는데요. 뭐 특히나 여러 가지 뭐 세금 혜택들을 저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 협력적인 그 방안 중에 하나이죠. 네,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한 당이 뭐 주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공화당들, 뭐 민주당들이 많은 그 경제 부양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의 안정을 저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동의합니다. 만약 그 공화당이 뭐 스스로 그렇게 그 다수로서의 이제 행동을 한다면 뭐 이런 그 극우 성향들을 잘 제어를 할 수 있다면 네, 여러 가지 그 하원에 있어서도 잘 그 통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구 통계 조사나 인구들을 봤을 때 그들을 이제 통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폴센 그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안정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외교적인 그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지금 현재 기존의 네,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진행 중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2023년에 저희가 현재 그 상태의 변화,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외교 질서에 있어서 변화를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네,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즉 네,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중 정책이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원 공화당에서는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이 이제 3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와 동시에 네,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놀라운 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과는 다른 이제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력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것은 그 중국 내 자국 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실제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이 이제 하원과의 그 하원이 이제 다룰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과반을 그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 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이런 핵 그 능력 같은 경우 얘기를 했을 때 그 유럽과 이제 그 아시아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의 이제 핵과 관련해서 많은 그 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지역이 대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제 100km 정도의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대만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일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핵무기가 언제 그 대만과 관련해서 그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 굉장히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 그 부분적이 네, 중국의 이제 전략적인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그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와 관련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남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미국의 해구산 역량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을 위한 해구산 그 역량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외교 그리고 국방, 네, 하원에 있는 외교위 국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친 트럼프 공화당 의원이 아니라 이제 주류 공화당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관련된 대중 정책이 뭐 이제 강하다 약하다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원에 주류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외교위 국방위 위원장이 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펼칠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매파적인 더 강경한 태세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도 있는데요. 근데 중국과 관련된 정책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계속해서 강경파를 이제 추구하는 반면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그 유연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현재 그 접근법보다 현재 정책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것을 공화당 측에서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만 해협 그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수당적으로 살펴보면 네, 한국과 굉장히 많은 그 지원적인 여러 가지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의 그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협력을 할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이런 그 3자 협력을 통해서 네, 중국 그리고 대만 해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원하고 이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외교 측면에 있어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원 그 외교위 국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주류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지원하는 입장을 키울 것이고요. 이제 이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이제 과반을 차지하면서 그러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네, 실제 그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그 행정부 그리고 상원에서 많은 그 좌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하원에서 어떤 당이 이제 다수당이냐라는 것이 이제 외교 정책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네, 그 전 행정부 도널드 전 트럼프 행정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도 저희가 이제 촉발을 시켰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화당이 더 강경 태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입장의 일부를 이제 유지하긴 했지만, 네, 특히 이제 대만 지지에 있어서 그 동일한 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양당 모두 대만을 지지하는지에는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대만 안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한국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네, 현재는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보다 이제 그 대만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제 지지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초당적인 지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특히나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그 입장과 있어서 이제 그 초당적인 지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와 관련된 이제 평화 그리고 번영을 중점적으로 하는 동맹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간략히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그 딜을 중국과 함께 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금 현재 어려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몇 년간 어려운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딜을 그 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딜이 발생하기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으로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김 교수님은 뭐 첨언하실 내용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첨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안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 패권 경쟁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문제를 우선시하느라 이제 바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해서 뭐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변화가 좀 있다면 뭐 계속해서 남한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또는 이제 한국 정부의 이제 안보와 관련된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챈들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행정부 자체는 가장 그 영향을 그 외교 정책에 미치는 것이 이제 상원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북핵과 관련한 행정부 정책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 역시도 뭐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해서 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바는 미국의 북핵 정책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북한을 이제 그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릅니다. 저희는 그 북한이 이미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PT나 그 미국이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한반도 영역에 있어서 그 안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네,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협상 가능성과 있어서 네, 이러한 대화 협상이 없다면 이제 북한이 이러한 그 상호 그 협상에 있어서 방향성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비핵화에만 이제 집중을 할 것이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와 관련된 문제도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더 많은 이제 해구산이 보장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국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 동맹국의 입장으로서 네, 안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많은 그 이슈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좋은 솔루션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가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수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뭐 을지 자유의 방패 또는 이제 비질런트 스톰 등을 이제 미국의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의 신뢰성을 확인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그 값비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를 했었고 예전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 같은 경우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입장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2024년에 뭐 대선 결과와 그 결과 없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확장 억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미국 정부의 문제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그 작동을 잘 할 것이라는 이제 뭐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것이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칠지 효과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어떤 것들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과연 그 충분한 억제책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북핵들, 그리고 그 영내에 있는 그 갈등 상황이 고조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행정부,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그 핵 억제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찾는데, 그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정책이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략적 인내를 저희가 그 선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역시도 네, 뭐 뾰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 볼튼 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네, 저 역시도 그 누구도 이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행정부도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게 좋은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김정은 정권을 살펴보면 굉장히 도발적이었죠. 지금까지 뭐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제 뭐 화상 17형 ICBM도 발사를 했고요. 근데 정말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뭐 억지, 뭐 만류, 이제 대화를 바탕으로 한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인데요. 과연 이러한 담대한 구상이 이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김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이니셔티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국의 식량 과 이제 그 북한의 광물을 뭐 이제 교류를 하고 교환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을 이제 그 글로벌 그 경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글로벌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그 지금 중국 역시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많은 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계속해서 공고히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런 협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압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요.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담대한 구상이 생산적이기는,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한,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네, 한국 정부의 이익과도 굉장히 많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한국 정부가
어떠한 그 움직임을 취하느냐가 이제 담대한 구상의 앞으로의 그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이 그 현재 그 북핵과 관련된 협상에 관심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좋은 솔루션과 관련해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 선택권은 무엇일까요? 뭐 이제 전술 핵무기를 뭐 재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핵 공유 뭐 옵션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도 이제 핵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 역시도 이제 핵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이제 과거에 많은 그 활동들 그리고 사례들을 겪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북한에 이제 제공하는 것이 뭐 특히나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 말이죠. 항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옵션에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도 어떠한 그 사항들이 이제 협상 의제로 올라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제공될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인센티브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뭐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 뭐 문명화 등등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어떠한 그 행동을 보일지 그리고 역량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북핵과 관련된 우려에 있어서도 어떠한 뭐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북핵을 사용을 하는 위협을 보여주었고요. 네, 미국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 해구산을 남한과 이제 일본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그 효과적이지 못한 억제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군사 그 협력, 공동 군사 협력을 이제 한국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제 재개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게 비춰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고려를 해서 그 추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 사실 관련된 이제 법도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이제 핵 보유금을 선언을 하기도 했죠. 이제 핵 선제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북한 핵 그 공격을 억제를 하면서도 그 이러한 그 역량을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북한 핵 무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북핵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8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그 법은 미국, 캐나다 또는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에만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 자동차에는 이제 세금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인데 이것이 이제 현대 기아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수십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뭐 삼성, 현대자동차가 미국, 뭐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주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말이죠. 특히나 이제 한국 차량과 관련된 이런 차별적인 조치는 IRA로 인한 조치는 자유무역 협정에도 이제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저희 그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그 IRA에 관련해서 통과는 이제 반대하는 파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나 뭐 EV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제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미국에서만 생산된 것에 저희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현지 그 노조를 기반으로 한 그 법안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정들 그리고 저희 동맹국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챌린지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 환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IRA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노조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네, 폴센 의원님의 의견과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특히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세계 그 글로벌 시장들 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있는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후 변화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 한국 역시도 이제 전기차 생산 등을 통해서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제 FTA에 모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몇 년 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저희가 FTA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그 현재 이 IRA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이런 그 조항들이 다시 살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을 이런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침해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켄터키주 역시도 굉장히 큰 투자를 받은 주입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한 기업들,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법안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성과 관련해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와 그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 미국 우선주의와도 이제 IRA가 조금 그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개정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 2년 전에 그 제이크 설리반과 이제 다른 그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 중산층을 위해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통해서 출판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국가안보 전략가와 이제 외교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국가 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중산층 안보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IRL이 이제 미국의 중산층만을 위한 그 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그 정치적인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그 미국 내 노조에게만 그 유리한 그들에게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안들이 나왔고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면은 이것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대통령 역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일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IRA가 약간의 결함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어느 정도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 IR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네, 저는 한국에 계신 여러 가지 정치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 대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좋은 대책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IRA가 통과가 돼서 통과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서버지니아 같은 경우 많은 그 광물을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에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되죠. 뭐 이제 그 환경적인 분야들, 뭐 광물 그 산업 분야들. 그래서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있어서는 IRA가 굉장히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네, IRA 그 콘텐츠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 같은 경우는 이 IRA 그 법안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자체에 있어서 IRA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하원의 이제 공화당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상원의 이제 민주당들이 지금 현재 이 법안을 그 당장 뭐 개정하거나 당장 그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과 같은 다른 그 국가들과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법안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한국 산업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개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개정 여부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IRA 법안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 칩스 반도체 법안 그리고 이제 과학법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국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요.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 시안 그리고 우시에 거액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반도체 법안 또는 이제 사이언스 과학법으로 인해서 뭐 SK나 삼성 같은 경우가 뭐 중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중국 경제와 있어서 뭐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좀 그 진지한 질문입니다. 네, 먼저 위원님들께 의견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그 뭐 제안도 좋고요. 네,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런 칩스 법안 그리고 과학법에 있어서 어떤 또는 이제 IRA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그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IRA나 이제 칩스 법안 마찬가지로 네, 행정부 그리고 이제 의회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광물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이런 그 제품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저희가 이제 독립적이 되고자 하는 그 의향이 잘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그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의 협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중국 대비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뭐 반도체나 뭐 광물, 뭐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그 법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공급망을 조금 더 이제 회복 가능성을 갖추게 만들고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서 비상 상황 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모두 다 동의합니다. 모두 다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네, 특히나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은 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만 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미국이 그 중국에게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합류하라. 그 동맹국들에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디커플링 하라라는 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그 영토 내에서 많은 그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로 진출했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그 미국 전 세계 공급망을 이제 미국이 이제 독점하게 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희생양 삼아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맹국들과 굉장히 견고한 공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자국만의 이해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월에 시진핑과 이제 독일 울라프 슐츠 총리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슐츠 총리가 중국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 경제와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럼 중국이 유럽에서 에어버스 140대를 구매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유럽 동맹국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런 그 무역 경제 예전에 있었던 무역 전쟁으로 그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중국과는 그 사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전 행정부가 그 너무나 원하는 대로 그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미중 관계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네, 그 중간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국제 교역 전쟁,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경제 두 개의 대국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을 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을 땐 말이죠. 2011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선에 그 출마하기 전에도 2016년 전에도 네, 다양한 그 회의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무역 전쟁을 이제 중국과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결국엔 일으켜버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그 피해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집권 3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지만 그 시진핑 행정부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대중의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제 동조를 하면서 좀 난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이제 핵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국무부에서 대만 외교관들을 접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바이든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대만을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은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중국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하면 이제 불에 타 죽는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바도 있죠. 이러한 것이 이제 중국의 대응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두 강대국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경쟁이 꼭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등이 없이 이제 상호 존중 그리고 이제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케빈 러드 호주 전 총리도 전략적인 경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내에 있는 어느 나라도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이 군사적인 갈등이나 다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이제 새로운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만 해협에서 만약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과연 군사 지원을 제공을 할까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 대만 해협과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께 의견 묻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해상 역량, 특히 해군 역량을 살펴보면 사실 대만을 굉장히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영내 미국 역량 없이 일단 지금 현재 중국 해군 역량은 대만을 굉장히 빠르게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핵무기 같은 경우 2017년에 700이었죠. 이것은 중국이 현재 100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저희가 1000개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현대화되고 앞으로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사력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이 더 이제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2027년이 중국에게 군사력 최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 군사 관련된 자유군사당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사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이죠. 2027년 또는 이후에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해군력이 인도태평양 내에서 굉장히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군 군사력 대비해서도 말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후에 2027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대만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통일하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군사단이 이제 대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군이 이제 언급을 하기를 네, 의회와의 얘기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만과의 중국과의 통일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필요한 군사적인 충돌은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억제력이 제공이 되었을 때만 중국이 이제 대만을 군사력으로 침공하고자 했을 때 충분한 억제력이 있을 때만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군 군사력 대비 우월해졌을 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 대만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런 군사적인 필요한 조치는 없을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 같은 경우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 역시도 이제 중국의 이제 군사력의 타겟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즉 한국과 일본 영토 역시도 대만 해협에 있는 충돌에 가능한 갈등 지역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희 역시도 갈등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대만과 관련해서 일본은 바로 대만 해협 충돌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정상회담 동안 저희가 이제 11월에 진행을 했던 이제 정상회담에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 정세를 바꾸려 한다거나 하면은 미국도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시진핑 주석은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다라고 밝히면서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챈들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만 해협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대만 해협 내에서는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네,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십시오. 네, 굉장히 어렵게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공을 했으나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게도 저희가 질문을 해보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만약 침공하고 점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모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것을 이제 바꾸려 한 경우 군사적인 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군사력 확장 또는 확보만으로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국가의 갈등뿐만 아니라 영내 갈등으로 크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만, 일본, 한국 모두가 이제 중국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중국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챈들러 의원님 그리고 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이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를 목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국 시진핑 역시도 이제 대만을 쉽게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통일하는 의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탱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네, 이제 코로나의 제로 폴리시, 네,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중들의 불만 그리고 많은 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폴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진핑 주석의 내정
운영이 현재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나 이제 그 권력, 이런 힘, 그 정치력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예전 그 천안문 사태와 그 연관 지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그 내국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이제 그 특히나 그 중국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들, 여러 가지 락다운,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이것을 굉장히 온화하게, 이제 완화적인 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문 광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그 권위주의적인 그 정권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이제 대중들의 이제 불만, 그들의 이제 기조를 굉장히 그 반감, 이렇게 투쟁을 일으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접근법을 새로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서양의 이제 백신을 뭐 승인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4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한국, 일본 간의 이제 협력과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정책을 살펴봤을 때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미국이 한일 간 그 협력 또는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역사적인 그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그 안타깝게도 그 한일 간의 그 역사 문제를 그 잘못 그 다루었고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전 그 한일과 관련된 역사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데 네,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 한일 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미국과 관련된 억제력 확장에 있어서 많은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한일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나토 또는 뭐 비전략 핵무기 또는 이제 러시아 뭐 여러 가지 그 핵무기들 그리고 이제 국가 핵무기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이 현재 그 분야에 그 협상 분야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핵무기, 뭐 재래식 무기들, 이제 북한 또는 이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무기와 관련된 이제 안보 문제가 저희 협력 증진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한일 간 협력 증진과 관련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김 교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답변하신 바가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그 전쟁 당시로 돌아가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약 70분간 굉장히 그 유익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 중간 선거 이후에 한미 정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유익한 내용들 들을 수 있었고요. 이제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솔직하고 이제 멋진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저희가 마치기 전에 네, 오늘 그 주최 측인 그 조선일보와 그 FOMC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